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공항에 통합하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했습니다. 광주공항 개항 70여 년 만에 민간공항 기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공항 통합에 조건 없이 합의하자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공언한 찬바람이 불기 전 결정은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 무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공사용 금속핀이 쏟아져 차량 수십여 대의 바퀴가 터졌습니다. 광주공항이 개항 70여 년 만에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에 통합됩니다. 앞으로 3년 뒤면 광주공항이 민간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무안공항에 넘겨주게 되는 건데요. 어제 만난 광주 전남 양시도지사는 조건 없는 공항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김포와 제주로 일주일에 130여 차례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 광주공항. 10년 전 국제선 기능이 폐지된 뒤로도 저비용 항공사가 잇따라 출항하면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도 3년 뒤인 오는 2021년까지 모두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했습니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광주 전남 상생협력 발전의 첫 모범 사례로서 이에 따라 1949년 처음 민항기가 취항했던 광주공항은 개항 70여 년 만에 민간공항 기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공항이 이전 통합되면 현재 30만 명 안팎인 무안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단숨에 2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이렇게 발표하게 된다 하면은 앞으로 더욱 무안국제공항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주공항을 이용해온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가 오는 2025년에 완공된다는 점에서 그 사이 광주와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편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광주공항의 조건 없는 이전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돌파구를 찾은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함께 실무 협의회를 꾸려 공항 통합을 추진하고 이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무안공항 통합 발표는 민선 7기 광주와 전남의 첫 상생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조건 없는 공항 통합에 대한 화답으로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전공대 설립도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같은 뿌리, 공동발전에 공감하며 진지하면서도 시정 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광주에 전남을 더하고 전남에 광주를 보태야 거기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면 그 끝은 공멸일 뿐입니다. 광주시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결정에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전 대상 지자체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하는 사자간 이전 논의기구를 구성해 이전 지역의 국책사업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전남도가 이전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한전, 광주 전남 시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서라도 축소나 지연 없이 문재인 정부 공약 원안대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양 시도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시도 간 입지 문제로 설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선 7기 첫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공항통합, 한전공대 설립을 포함해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 유치,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 운영,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 등 8가지 사안에 협력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제3차 달빛 내륙철도 실무자 협의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립니다. 협의회는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 담양과 순창 등 영호남 10개 지자체가 참여해 달빛 내륙철도 건설 해법을 모색합니다. 다음 달 3일 달빛 내륙철도 건설 국회 포럼을 앞두고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자체별 역할과 내년도 국비 10억 원 확보 대책 등이 논의됩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한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쏠릭이 북상 중입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북 서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제주도를 지나서 목요일 새벽에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더 확장할 경우 경로가 더 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는 내일 밤부터 태풍의 영향이 미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니까요. 미리 또 철저히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4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이 2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5도, 한평과 나주도 35도 보이면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목포가 34도, 영암도 34도, 강진은 33도를 보이겠고요. 곡성이 34도, 구례와 광양도 33도 보이면서 오늘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비상근무령과 휴가 복귀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해서 경로당 등 태풍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활동을 벌이고 태풍특보가 발령되면 최종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휴가 중인 직원들을 복귀시켜서 피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오는 23일까지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예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찬바람이 불기 전에 결정하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공론화 논의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공론화에 걸리는 시간을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전 9월 말 10월 초에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이용섭 시장의 말과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그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로드맵이 9월 말 10월 초를 넘어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시한을 정해놓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수용한 셈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할 후보위원 명단 발표를 유보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새로운 추천 과정을 거쳐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론화 방식에 대해선 양측이 이견을 보여 갈등의 소지가 여전합니다. 최 위원장은 그 방식이 무엇이든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신고리 원전 방식과 같은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만이 해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과 그 정보에 기초한 학습과 토론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제 집단지성을 도출한다는 게 공론화의 핵심입니다.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2호선 공론화. 광주시가 시민단체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방식 등을 논의하다 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은 해를 넘겨 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년 10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어제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6명이 상봉단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1차 상봉단에는 광주에서 1명, 24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2차 상봉단에는 전남에서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40명이 살고 있습니다. 반년 이상 미뤄졌던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인선이 재공고 절차를 밟습니다. 재단법인 광주 테크노파크는 이사회를 열어 기존 원장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고 재공고를 통해서 제8대 원장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있었던 원장 추천에서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측근이 추천돼 정실 인사 논란이 일었고 최종 승인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장 선임을 지방선거 뒤로 유보하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주말 여당과 정부 기관,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통해 일자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201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에 열린 당, 정, 청 긴급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19일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지난 4월 10.3만 명, 5월 7.2만 명, 네. 6월 10.6만 명에서 7월에는 0.5만 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취업자 수가 급감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확충 예산을 확대하고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 재고 방안,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네. 그리고 생활 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 그리고 안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걸까요? 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고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그리고 이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과 같은 정책들이 그런 정책들인데요. 네.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제 악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일부 품목에 의해서 일부 품목의 수출에 이제 기인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네. 실제로 내수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에 이 일자리와 관련된 시장이 위축이 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그래서 내년 일자리 예산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뭐 적절한 건지 아니면 아쉬운 점이 많은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정부가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자리 창출이 악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엇박자를 내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부작용을 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일자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빠졌습니다. 이 당장 현대차 투자 유치권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광주형 이번에 이제 민선 7기 이제 광주의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것인데요. 이 일자리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광주의 일자리와 관련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일자리위원회 양대노총이 이제 빠지게 된 배경은 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간에 협의가 있었거든요. 이 협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대노총이 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를 꺼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이제 노조가 빠져 있는 일자리위원회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때 이 현대차 노조가 이런 뭐 파업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상황을 고려할 때 광주 일자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선 일자리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잘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수요 계층과 공급 계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양 계층의 이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무진로에서 차량 수십 대 타이어가 터져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금속 자재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더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이 막 지난 광주의 무진대로. 편도 3차로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들이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곳곳에 차량들이 서 있고 운전자들이 내려서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자세히 보니 서 있는 차량의 타이어에는 바람이 모두 빠졌습니다. 바로 딱 덜덜덜덜하고 타이어가 다 찢어졌어요. 소리가 와장와장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여기서 먹고서 보니까 전부 빠고 나서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한 화물차 짐칸에 실려있던 공사용 금속 핀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타이어가 망가진 차와 이를 견인하는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무진로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펑크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차로 중에 1개 3차로를 통제하고 피해 차량은 당초 승용차 10여 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형 화물차들의 추가 신고가 이어지면서 43대까지 늘었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지만 다행히 추가 추돌 사고나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상황에 대한 거짓 정보를 미국에 흘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이 광주시에 기증한 5.18 관련 미 정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에서 희위대가 인민재판을 하고 있고 폭도 2,000명이 무장투쟁을 위해 산으로 도주했다는 등 거짓 정보를 미국에 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록관은 당시 미국 정부 역시 전두환 신군부의 정보가 과장된 거짓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5.18 행사 기간에 시민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5.18 38주년 행사 기간에 농민회 등 11개 시민단체를 인적 위해단체로 선정해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보안과 소속 경찰관 4명에게 서면 경고를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제 사찰은 없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인적 위해 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징계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한 영화제. 순천만 동물영화제가 닷새간의 상영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합니다. 올해로 8회째였는데요. 관람객과 영화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광수 기자입니다. 젊은 층이 모이는 도심의 창고형 몰. 무대에 걸린 스크린에서 자연과 동물, 젊은이들 간의 교감을 그린 영화가 상영됩니다. 객석은 관객들로 빼곡하고 독특한 관람 환경과 시민들의 분위기에 영화 감독도 특별한 느낌을 받은 듯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일상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뭘 드시면서 영화를 보는 게 또 이 부산의 분위기랑 또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도심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체코 출신 감독이 만든 이 동물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100명 가까운 관객이 함께했습니다. 우주 비행견으로 훈련돼 동물들만 살고 있는 행성에 도착하게 된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시중에서 이렇게 동물에 관한 영화를 이렇게 이런 주제로 하는 영화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보니까 좋은. 영화가 풍성해지고 관람객은 물론 지역을 찾는 영화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여름밤 도심은 영화제의 흥취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동물 영화제를 위해! 사랑을 위해!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 서운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호수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에 참여한 동호인들은 대부분 동물들과 함께하는 야외 행사가 축소된 것을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동물 영화제는 영화제라고 한 걸 매개로 해서 결국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인데 영화 같은 것도 좀 같이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작년에는 순천만에서 같이 영화 봤었거든요. 새로운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폐막을 앞둔 동물영화제. 개막 이후의 평가와 반응을 세밀하게 검토해 깔끔한 마무리와 최적의 미래상을 준비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혜영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정공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연제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한정공대가 목표대로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운천 의원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가 되면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추진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가 공익사업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광주 전남을 정부가 해양 관광의 중심으로 건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한국폴리텍대학 광주 캠퍼스를 방문해서 학과 개편이나 교과 과정을 살피고 취업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평동산단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남으로 이사오는 귀농 귀촌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광주 전남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귀농 인구는 2,900여 명, 귀촌 인구는 37,700여 명이었는데요. 귀농 인구 중에서는 농촌에서 태어나 연고 지역 농촌으로 돌아온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고, 귀촌 인구 중에서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사온 사람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귀농 귀촌인들은 농업 발전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이주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전남 자동차 경주대회 그랜드 투어링이 다음 달 8일에서 9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에선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경주대회 에코 EV 챌린지도 열리는데요. 국내 모터스포츠의 현황과 미래를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꿈꾸는 광대팀의 북한 통일대금 연주로 문을 열고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아시아 11개국 음악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에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녀상들을 일일이 그려낸 책이 최근 발간됐습니다. 작가인 김세진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04일간 전국을 돌며 75개 소녀상을 그려냈는데요. 지역마다 자세도 배경도 다른 소녀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림책의 원화는 9월 1일까지 동네 책방 수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